어르신, 밖이 많이 춥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너무 추워서 손이 잘 안 움직여 그러는데 편지 한 장만 좀 써주면 안 될까? 나 너무 추워서 손이 잘 안 움직여 그러는데 편지 한 장만 좀 써주면 안 될까? 깔에 끓는 소리를 내며 구걸하듯 애원하는 노인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조롱과 멸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따뜻한 온기와 함께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이쪽 따뜻한 자리로 오세요. 제가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누더기 옷을 자기 목도리로 감싸주는 이신영 씨. 노인은 그 따뜻한 뒷모습을 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태준아, 내가 보석을 찾긴 찾았구나.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친절이 불러온 상상 초월의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신 차려, 강태준. 아버지, 제발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일 줄 알아. 강진만이 거실 한복판에서 찻잔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방으로 튀는 찻잔 파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태준이 아버지인 강진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신영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돈이나 배경 보고 사람 판단하는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 제가 증명할게요. 강태준이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신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강진만이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훑어보았습니다. 증명? 내까진 놈이 뭘 안다고 그래. 요즘 세상에 재벌집 아들이라고 하면 강까지 빼줄 것처럼 구는 게 그쪽 부류들이야. 강진만이 뒷짐을 지고 거실을 서성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신영이는 달라요.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제발 한 번만 만나라도 봐주세요. 강태준이 간절하게 호소하자 강진만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확인하마.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토달지 마라. 강진만이 비서실장을 불러 드레스룸 구석에 처박아둔 낡은 옷상자를 꺼내게 했습니다. 강진만이 고급 정장을 벗어던지고 땀 냄새와 먼지가 찌든 누더기 손바지를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강태준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강진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왜 이런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강태준이 당황해서 소리치자 강진만이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한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본색이 나오는 법이지. 내가 입이 마르게 칭찬하는 그 계집애가 이런 거지 노인 앞에서도 천사처럼 구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강진만이 시커먼 숟가루를 손에 묻혀 자신의 얼굴에 마구 문질러댔습니다. 비서실장이 말릴 틈도 없이 강진만이 낡은 털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나를 문전박대하거나 멸시한다면 그날로 내 결혼은 끝인 줄 알아라. 강진만이 낡은 화물차에 몸을 싣고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우체국 문을 열자마자 칼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치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강진만이 일부러 눈 섞인 흙발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저씨, 추위 피하러 오셨으면 조용히 구석에나 계시지 왜 창구까지 오고 그래요?
박대리가 코를 틀어쥐고 손부채질을 하며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진만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박대리 앞으로 다가가 웅얼거렸습니다. 나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편지 한 장만 좀 써주면 안 될까? 강진만이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며 가래 끓는 소리를 냈습니다. 편지고 뭐고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네. 저기 구석에 가서 몸이나 좀 녹이고 나가세요. 여기 엄연히 나란일 하는 곳이라고요. 박대리가 서류 뭉치로 얼굴을 가리며 강진만을 문 쪽으로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그때 창구 끝에서 우표를 정리하던 이신영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신영이 강진만에게 다가가 차가운 그의 장갑 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밖이 정말 춥죠?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리셨어요. 이쪽 따뜻한 자리로 오세요. 이신영이 강진만을 부축해 난로 바로 옆에 있는 상사 전용 가죽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신영 씨, 제정신이야? 그 더러운 옷으로 거기 앉으면 어떡해? 나중에 국장님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박대리가 책상을 탁 내리치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신영이 박대리를 돌아보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박대리님, 국장님, 의자보다 어르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추위에 밖에서 고생하신 분인데 좀 앉으시면 어때요? 제가 나중에 소독하고 깨끗이 닦아놓을게요. 이신영이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강진만의 어깨에 살포시 둘러주었습니다. 강진만이 난로 근처에 앉아 일부러 콧물을 닦으며 의자 가죽에 오물을 잔뜩 묻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혀를 차며 자리를 옮기자 우체국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부 할머니가 강진만의 발치에 걸레질을 하러 다가왔습니다. 강진만이 일부러 발을 휘저어 할머니의 바짓단을 흙탕물로 흠뻑 적셔버렸습니다. 이신영이 서랍에서 따뜻한 물티슈와 마른 수건을 꺼내 빛의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찬물 닿으면 손실인데 이쪽으로 비키세요. 이신영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젖은 바짓단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손사래를 치자 이신영이 오히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르신, 제가 따뜻한 유자차 한 잔 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신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들고 와 강진만에게 건넸습니다. 강진만이 찻잔을 받는 척하다가 손을 크게 떨며 이신영의 유니폼 치마 위로 차를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실례를 했네. 강진만이 당황한 척하며 이신영의 치마를 더러운 장갑으로 문질러댔습니다. 노란 유자차와 검은 흙탕물이 섞여 하얀 유니폼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거봐, 내가 저런 노인네는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했지. 신영 씨, 그 옷 세탁비가 더 나오겠네. 박대리가 탕비실 입구에서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신영은 오히려 강진만의 젖은 장갑을 벗기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뜨겁지 않으셨어요? 제 옷은 세탁하면 그만이에요. 손등이 빨갛게 부었잖아요. 제가 약이라도 발라드릴까요? 이신영이 자기 옷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강진만의 손을 연신 문질러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강진만이 속으로 혀를 내두르면서도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글씨를 못 쓰는데 저기 종이에 편지 주소 좀 대신 써달라고. 이신영이 강진만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펜을 쥐며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어디로 보내는 마음인가요?
강진만이 주소를 불렀다가 틀렸다고 소리를 지르고 내용을 고치며 1시간을 넘게 끌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든 손님들이 고함을 치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봐요. 저 노숙자 하나 때문에 우리 다 기다려야 해? 빨리빨리 좀 합시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신영의 어깨를 밀치며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이신영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2배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그때 우체국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밍크 코트를 입은 조 실장이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창구로 걸어왔습니다. 조 실장이 대기줄을 무시하고 이신영의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야, 나 바쁘니까 이것부터 처리해. 바깥에 차 세워둔 거 안 보여? 견인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조 실장이 젖은 서류 뭉치를 이신영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이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 실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순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어르신 상담이 먼저거든요. 조 실장이 강진만을 보더니 코를 싸주며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뭐, 저런 냄새나는 인간이 손님이라고? 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냐? 이런 거지는 매로 다스려야지. 조 실장이 강진만이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강진만이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며 짧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어르신. 이신영이 비명을 지르며 조 실장을 힘껏 밀쳐내고 강진만을 품에 안았습니다. 조 실장이 코웃음을 치며 신영의 가슴팍에 붙은 명찰을 노려봤습니다. 이신영, 너 내일부로 이 우체국에서 얼굴 치워줄게. 우리 아버지가 여기 국장이랑 무슨 사이인지 알아? 이신영이 조 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 추운 날씨에 노인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당장 사과하세요. 이신영이 강진만의 앞을 가로막으며 조 실장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강진만이 바닥에 엎드린 채 신영의 단단한 뒷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이 이 녀석 보석을 찾긴 찾았구나. 매서운 겨울 추위도 녹일 듯한 이 아이의 진심에 강진만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 안은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으나 조 실장의 거친 숨소리가 그 정적을 사정없이 깼습니다. 조 실장이 분에 못 이겨 창구 옆에 세워진 홍보 팸플릿 거치대를 구두발로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철제 거치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지자 안내 책자들이 눈발처럼 사방으로 흩날렸죠.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누굴 호구로 하나? 야, 이신영,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조 실장이 핏대를 세우며 이신영의 코앞까지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때 우체국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체국장이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우체국장이 조 실장을 발견하자마자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으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아이고, 조 실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누가 우리 귀한 손님을 이렇게 화나게 한 거예요? 우체국장이 조 실장의 눈치를 살피며 신영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국장님, 이 여자랑 저 더러운 노숙자가 짝짝꿍이 돼서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당장 저 인간들 안 치워요? 조 실장이 쓰러진 거치대를 가리키며 씩씩거렸습니다. 우체국장이 이신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신영 씨, 정신 나갔어? 지금 이분이 누구신데 감히 대들어. 당장 저 노인네 끌어내고 조 실장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강진만이 바닥에 엎드린 채 조 실장의 번쩍이는 구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강진만이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조 실장의 구두 끝에 입바람을 불더니 이내 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에구, 구두가 참 번쩍거리네. 근데 사람 속은 썩은 내가 나는구먼. 강진만이 웅얼거리며 조 실장의 비위를 사정없이 긁어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야, 이 계집애 너도 일로 와. 조 실장이 눈이 뒤집혀 이신영의 뺨을 향해 커다란 손바닥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신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공을 가르는 조 실장의 손목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건 범죄입니다. 이신영이 이를 악물고 조 실장의 손목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조 실장이 뒤로 휘청거리더니 실성한 듯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냐,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짓을 해? 조 실장이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 방송 버튼을 누르며 카메라를 이신영과 강진만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세금 받아먹는 우체국 직원이 노숙자랑 한통속이 돼서 고객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조 실장이 제목에 개념 없는 공무원과 노숙자이라고 타이핑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가 몰려들며 댓글창이 욕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회사 집무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던 강 부사장의 측근이 깜짝 놀라며 강 부사장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부사장님, 이 영상 좀 보십시오. 이 우체국에 있는 노인네 회장님 실루엣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측근이 화면을 확대하자 강 부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로 빨려 들어갈 듯 다가갔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이 왜 저런 구석진 우체국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어? 하지만 저 걸음걸이는 강 부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면 속 강진만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시 우체국 안 우체국장이 이신영의 가슴팍에 붙은 사원증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신영 씨, 당신 오늘부로 직위 해제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보안 요원들 뭐해요? 저 노인네랑 이 여자 당장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우체국장이 삿대질을 하며 보안 요원들을 재촉했습니다. 강진만이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다 이신영의 가방을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의자 위에 있던 이신영의 가방이 뒤집어지며 소지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그때 낡고 빛바랜 은색 만년필 한 자루가 떼구르르 굴러 조 실장의 발밑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런 고물딱지를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냐? 조 실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구두굽으로 만년필을 지시기려 했습니다. 순간 강진만이 바닥을 기어 조 실장의 다리를 붙잡고 자신의 몸으로 만년필을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강진만이 절규하듯 소리치며 조 실장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이신영이 깜짝 놀라 강진만의 위로 자신의 몸을 덮으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만년필은 괜찮으니까 제발 몸부터 챙기세요. 조 실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신영이 강진만을 꼭 껴안은 채 조 실장의 폭언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강진만이 품속에 들어온 만년필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해 전 사업이 망해 한강 다리 위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던 강진만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 펜으로 자네 인생의 성공 일기를 다시 써보게나. 강진만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강진만을 다시 살게 한 생명의 은인이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강진만이 고개를 들어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신영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쩐지 낯이 익다 싶더니 그 옛날 만년필을 건네주던 노인의 선한 눈매와 신영의 눈동자가 너무나 닮아 있었죠. 조 실장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우체국 안을 돌아다니며 난리를 피우는 동안 이신영은 강진만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겁내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어르신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셔다 드릴게요. 이신영이 강진만의 장갑 낀 손을 꽉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강진만이 고개를 돌리자 우체국 구석에서 걸레를 들고 있던 청소부 할머니 명동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동 여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진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체국 유리문 너머에는 어느새 조 실장이 부른 검은 옷의 사내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대기하고 있었죠. 살벌한 기운이 우체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조 실장이 이신영의 머리칼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내 할아버지가 저런 거지 새끼였냐? 둘이 아주 눈물겨운 가족 상봉이네. 이신영이 조 실장의 손목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원증은 가져가셔도 되지만 이분의 존엄성까지 짓밟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이신영이 엉망이 된 가방을 챙겨 들고 강진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진만이 신영의 가녀린 어깨에 의지에 일어서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끝내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건드린 자들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진만이 품속의 휴대폰 단축번호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재건그룹 본사 부사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부사장이 태블릿 PC 속 영상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가중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죠. 영상 속에서는 조 실장에게 밀쳐져 바닥을 기고 있는 노숙자의 초라한 뒷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 부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옆에 선 비서에게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봐, 저 떼자국 가득한 노인네가 정말 우리 회장님이라고 확신하는 건가? 비서가 식은땀을 닦으며 서류 파일을 품에 꼭 안고 대답했습니다. 네, 부사장님. 특유의 걸음걸이와 왼쪽 귀 모양이 틀림없는 회장님이십니다. 아무래도 또 사람을 시험하러 저런 구석까지 나가신 모양입니다. 강 부사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소리 없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회가 왔군. 회장이 노숙자 차림으로 우체국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이거 아주 그림이 좋아. 강 부사장이 책상 위에 전화기를 거칠게 집어들며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설 경호팀 보내. 치매 걸린 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끌고 와서 교회 별장에 가둬버려. 절대 남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알겠나? 그 시각 우체국 앞 광장에는 살을 에이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이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신영의 앞길을 가로막아섰죠. 어딜 가려고 그래? 사과부터 하고 가야지. 내 그 더러운 유니폼 때문에 내 기분이 엉망이 됐잖아. 조 실장이 신영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신영이 강진만을 자기 뒤로 숨기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비키시라고요. 그때 광장 입구로 검은색 카니발 세대가 타이어 비명 소리를 내며 거칠게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와 신영과 강진만을 겹겹이 에워쌌죠.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강진만을 가리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우리가 모시는 치매 환자십니다. 새벽에 집을 나가셔서 온 가족이 한참 찾았으니 이제 저희가 모셔가겠습니다. 사내들이 강진만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신영이 깜짝 놀라 사내의 팔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으며 외쳤습니다. 치매 환자라고요? 보호자분이 맞으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남자가 콧방귀를 뀌며 신영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고 신영은 중심을 잃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신영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무릎이 바닥에 쓸려 얇은 바지 위로 붉은 핏방울이 순식간에 배어 나왔죠. 아! 신영이 무릎을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강진만이 그 모습을 보고 주먹을 꽉 쥐더니 눈빛이 순식간에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강진만이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은색 만년필을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만년필 뚜껑 끝에 새겨진 아주 미세한 각인을 정성스레 더듬었습니다. J. M. KANG 30년 전 자신이 직접 새겼던 그 이름이 손가락 끝에서 선명하고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강진만이 신영의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그래, 너였구나. 내 할아버지가 나를 살렸는데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켰어. 더는 참을 이유가 없겠구나. 남자가 다시 강진만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 들며 낄낄거렸습니다. 이 영감이 미쳤나?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어. 야, 빨리 차에 태워버려. 남자가 강진만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힘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진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남자의 손목을 잡아 낚아채고 그대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아! 내 팔! 이 영감이 힘이 왜 이래? 이거 안 놓아. 강진만이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는 힘없는 노숙자 노인이 아니었죠. 강진만이 품속에서 금색으로 번쩍이는 특수 통신기를 꺼내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전 팀원 투입해라. 쥐새끼들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내 명령이다. 강진만의 목소리가 광장의 바람소리를 단번에 집어삼키며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 실장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저 미친 영감이 어디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 그때 광장 주변의 골목마다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와 사내들의 차를 겹겹이 포위했죠.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무장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와 강 부사장의 수하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전원 무릎 꿇어. 손머리 해라. 경호원들의 우렁찬 외침이 광장을 가득 메우며 조 실장의 길을 죽였습니다. 광장 정중앙에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백발의 비서실장이 내려 강진만을 향해 단숨에 달려왔죠. 비서실장이 강진만 앞에서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이며 경건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신변 확인 및 주변 정리 완료했습니다. 광장에 모여있던 시민들과 우체국 직원들이 경악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조 실장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린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침까지 흘리고 있었죠. 신영이 깨진 무릎을 움켜쥐고 고개를 들어 강진만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강진만이 더러워진 장갑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신영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진만이 자신의 값비싼 외투를 벗어 신영의 가녀린 어깨에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다. 이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강진만이 신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제가 도와드렸던 분이 정말로. 강진만이 신영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며 비서실장에게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의 무릎에 피가 났다. 저 조 실장이라는 놈, 그리고 아까 그 우체국장. 당장 씨를 말려버려라. 강진만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조 실장을 향해 거칠게 다가갔습니다. 신영은 강진만의 품 안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안도하며 마치 마법 같은 현실에 눈을 감았습니다. 강진만의 손에 들린 은색 만년필이 겨울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01을 벗은 진심과 운명의 끈. 우체국 광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소동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진만이 정갈하게 다듬어진 턱수염을 만지며 자신의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죠.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이신영과 강태준이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강태준이 이신영의 손을 꼭 잡은 채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이 아버지인 강진만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영이한테 그런 심한 시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강태준이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자 강진만이 껄껄 웃으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아, 너는 내 아들이라면서 아직도 내 아비를 그렇게 모르냐? 일단 앉아라. 강진만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신영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이신영이 어색한 듯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강진만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태준 씨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려면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건가요? 강진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신영아. 우리 태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정해놓은 신부감이 아니라 우체국에 다니는 평범한 여자랑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쓰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믿겠느냐? 내 주변엔 온통 내 돈만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들 뿐이라서 말이다. 강진만이 찻잔을 매만지며 지난 일주일간의 소회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골을 하고 내가 일하는 우체국에 간 거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 강태준이 기가 막힌다는 듯 이마를 짚으며 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추운 날씨에 노숙자 분장까지 하고 가시다니요. 신영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세요? 강태준이 불만을 토로하자 강진만이 눈을 가늘게 뜨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덕분에 내가 아주 귀한 보석을 발견하지 않았느냐. 태준이 내 녀석 안목이 나보다 낫더구나. 강진만이 금고에서 융으로 감싸진 상자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신영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낡은 은색 만년필이 놓여 있었죠. 신영아, 이 만년필 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이라고 했지? 강진만이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이신영에게 물었습니다. 이신영이 만년필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물건이에요. 늘 남을 돕는 글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강진만이 만년필에 새겨진 자신의 이니셜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 죽어갈 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내 할아버지였다. 이 만년필을 주시면서 내 인생의 성공 일기를 다시 써보라고 응원해 주셨지. 과거의 기억이 강진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던 한강 다리 위에서 젊은 강진만이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등지려던 강진만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 따뜻한 붕어빵 봉투를 건넸죠. 이 사람아,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힘으로 다시 시작해보게나. 이 펜으로 자네의 성공 신화를 다시 써보란 말이야. 노인이 건넨 은색 만년필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강진만이 그 펜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섰던 그날의 온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진만이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신영의 손 위에 만년필을 정중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 것이다. 아니,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오기로 했으니 다시 주인이 찾아온 셈이지. 강진만의 말에 강태준이 신영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신영아, 이제 우리 아버지도 너를 정식으로 예비 며느리로 인정하신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강태준이 신영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강 부사장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거칠게 던지며 강진만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시겠다고요? 강 부사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이신영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강진만이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강 부사장을 다그쳤습니다. 강 부사장, 예의를 지키게. 내 아들의 정혼자이자 우리 그룹 복지재단을 이끌어갈 이사장 내정자일세. 강 부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 한 장을 강진만 앞에 내밀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요? 횡령범의 딸에게 그런 중책을 맡기시다니요. 여기 보세요. 이 여자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회사 공금 횡령하고 자살한 이석준이라는 거 형님만 모르고 계셨습니까? 강 부사장의 폭로에 집무실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신영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이신영이 절규하듯 소리치며 강 부사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리며 강 부사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삼촌, 지금 제정신이에요? 신영이 아버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라고요. 어디서 이런 가짜 서류를 들고 와서 행패를 부려요. 강태준이 씩씩거리며 신영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강진만이 굳은 표정으로 강 부사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강 부사장, 자네 지금 이 발언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나? 만약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자네 목숨줄도 여기서 끝이라는 걸 명심해. 강진만의 매서운 일갈에 강 부사장이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형님. 이 사회에서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으니 내일 당장 이 여자를 가문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형님 자금줄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강 부사장이 비열한 웃음을 남기고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신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태준 씨,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가문에 먹칠을 하게 된다면 제가 떠날게요. 이신영이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자 강태준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신영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널 어떻게 찾았는데 보내줘.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강태준이 간절한 눈빛으로 강진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진만이 낡은 만년필을 손에 쥐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문 밖을 노려봤습니다. 울지 마라, 신영아. 내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것도 이 시아비가 할 일이다. 강 부사장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겠구나. 강진만이 신영의 어깨를 단단히 짚어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따뜻했던 재회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신영의 과거와 가문이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진만이 집무실 창가에 서서 짙게 깔린 밤안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강 부사장이 던지고 간 서류 뭉치가 탁자 위에서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죠. 강진만이 고개를 돌려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이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영아, 이리 좀 와보렴. 내 아버지 성함이 이석준이라고 했지? 강진만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신영을 불렀습니다. 이신영이 젖은 눈가를 닦으며 강진만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 오명을 쓰고 돌아가셨을 리가 없어요. 이신영이 떨리는 손으로 치마 끝자락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강진만이 이신영의 손 위에 자신의 두터운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찌 그 아들의 억울함을 모르겠느냐? 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일 있을 재단 창립식 준비에만 전념해라. 이신영이 강진만의 눈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한편 강태준은 그룹 내부 감사실의 비밀 문서 보관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먼지 쌓인 20년 전 인사기록 카드를 넘기며 옆에 선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석준 씨의 횡령 보고서 마지막 결제 라인에 누가 있는지 보여요? 비서가 회전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당시 기획본부장이었던 강 부사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자금 집행 내역서의 날짜가 교묘하게 수정된 흔적도 보입니다. 강태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결국 삼촌이었어. 자기 비리를 덮으려고 가장 정직했던 우리 장인어른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강태준이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 속 자료들을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영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우리 아버님 명예 꼭 되찾아줄게. 강태준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서둘러 감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오후 재건 복지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신영은 화사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강태준이 이신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신영아, 너무 떨지 마. 너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신영이 강태준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서 정말 든든해. 우리 아버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강태준이 이신영의 이마를 가볍게 짚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버님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걸 기뻐하실 거야. 이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재건 복지재단 이사장 이신영님의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이신영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신영이 취임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연회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 부사장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잠깐, 모두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우리 그룹의 돈을 가로챈 범죄자의 딸입니다.
강 부사장이 서류 뭉치를 공중에 뿌리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카메라 플래시가 이신영의 얼굴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터졌습니다. 이신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단상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텼죠. 강진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 부사장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부사장, 자네 지금 그 발언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나? 강 부사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강진만을 노려보았습니다. 물론이죠, 형님. 이 여자의 아비가 횡령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니까요. 강진만이 고개를 까딱하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20년 전 강 부사장의 밑에서 일했던 격리 직원이 고해성사를 하듯 말을 이어가고 있었죠. 당시 강 부사장님의 지시로 이석준 씨의 계좌에 강제로 돈을 입금하고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이석준 씨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강 부사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강진만이 강 부사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자네가 내 은인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감히 내 며느리를 음해하려 들어? 당장 이 사람을 끌어내. 강진만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기하던 경찰들이 강 부사장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신영은 단상 위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누명을 벗으셨네요. 정말 보고 싶어요, 아버지. 기념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강진만과 이신영, 강태준은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진만이 이신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생했다, 신영아. 이제 넌 명실상부한 우리 가문의 며느리다. 누가 뭐래도 내가 널 지킬 거다. 이신영이 강진만에게 허리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어요. 강태준도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다 같이 축하 파티예요. 신영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강태준이 이신영의 손을 잡고 차에 태우려는 순간 주차장 기둥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흉기를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괴한이 강태준과 이신영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것들 다 같이 죽어버려. 괴한이 흉기를 휘두르자 강진만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날카로운 흉기가 강진만의 가슴팍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붉은 피가 하얀 와이셔츠 위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이신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강진만을 붙들었습니다. 강태준이 괴한의 손목을 걷어차며 경호원들을 불렀고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진만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신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신영아, 태준아, 절대로 손 놓지 마라. 알겠느냐? 강진만이 말을 마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태준이 오열하며 강진만을 흔들어 깨웠고 이신영은 눈물 범벅이 된 채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강진만이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신영은 할아버지가 남긴 은색 만년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싸늘한 공기가 두 사람의 절망을 휘감으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6폭풍 속에 홀로 선 꽃. 수술실 앞에 켜진 붉은 등이 한참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피 묻은 셔츠 차림으로 벽에
머리를 기대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신영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지? 나 아직 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 강태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이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신영이 자신의 떨리는 손을 감추며 강태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태준아, 아버님 강하신 분이잖아. 우리 믿고 기다리자. 제발 기운내. 이신영이 강태준을 위로하면서도 수술실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강 씨 가문의 친척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회장의 사촌 동생인 강 이사가 이신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게 다 저 불길한 계집애 때문이야. 근본도 없는 애를 들인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강 이사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이신영을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이신영을 압박했죠. 재건그룹에 저승사자가 들어왔구먼. 회장님이 저 계집애 지키려다 저 꼴이 되셨으니 어쩔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내가 감히 어디라고 우리 회장님 병실 앞에 서 있어. 친척들이 이신영의 가방을 낚아채 복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신영이 바닥에 흩어진 소지품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고 버텼습니다. 작은아버님, 고모님, 지금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강태준이 앞장서서 이신영을 방어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이신영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재건 복지재단 이사장 이신영, 기부금 수억 원 횡령 의혹. 자막과 함께 이신영의 과거 우체국 동료였던 박 대리의 인터뷰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신영 씨요? 우체국 다닐 때도 돈에 눈이 멀어서 노인들 쌈짓돈 가로채려다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재단 돈도 분명히 빼돌렸을 겁니다. 박 대리가 카메라를 향해 침까지 튀기며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습니다. 강 부사장의 측근들이 조작한 가짜 회계 장부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며 이신영은 순식간에 국민적인 배신자로 전락했습니다. 재건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사회에서는 강 회장의 해임과 이신영의 퇴출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신영이 병원 정문을 나서려 하자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신영 씨, 횡령한 돈 어디에 썼습니까? 회장님 쓰러진 틈 타서 도망가려는 건가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이신영의 입가에 들이밀며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달걀이 이신영의 코트 소매에 터져 노란 노른자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기꾼아, 우리 회장님 살려내. 돈만 밝히는 불려우 같은 년. 시민들이 던진 욕설과 오물이 이신영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이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병원 뒷마당으로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강태준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회로 불려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이신영이 병원 구석의 작은 벤치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신영이 품속에서 할아버지의 은색 만년필을 꺼내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너무 무서워요. 아버님은 깨어나실 기미가 없고 저 때문에 태준 씨까지 무너질 것 같아요. 이신영이 만년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벤치 뒤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영 씨, 여기서 울고만 있으면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신영 씨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신영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우체국에서 보았던 청소부 할머니 명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명동 여사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신영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신영이 명동 여사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이 너무 위독하세요. 명동 여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이신영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영 씨, 내 말 똑똑히 들어. 강 회장님, 지금 죽어가는 거 아니야. 배신자들 싹 다 솎아내려고 일부러 자는 척하고 계신 거야. 이신영이 눈을 크게 뜨며 명동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깨어나셨다고요? 의료진들이 다 위독하다고 했는데. 명동 여사가 인자하게 웃으며 이신영의 손바닥에 작은 메모리 카드를 올려주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직접 나한테 연락하셨어. 신영 씨만 믿는다고 하시면서. 이건 강 부사장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장부랑 박대리 매수한 녹취록이야. 이신영이 메모리 카드를 손에 꼭 쥐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명동 여사가 이신영의 어깨를 단단히 짚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지금 병실에서 다 듣고 계셔. 신영 씨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지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야. 강 부사장이 내일 임시 주주총회 열어서 회장직 뺏으려고 할 거야. 그때가 기회야. 이신영이 눈물을 닦고 일어서며 만년필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님이 절 믿어주신다면 저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요. 제가 우리 아버님 명예랑 재단, 그리고 태준 씨까지 다 지키겠어요. 이신영의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단단하고 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기세야. 태준 도련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강 부사장 첩자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내일 주총장으로 바로 가서 한 방 먹여버리자고. 명동 여사가 이신영의 손을 꽉 잡아주며 든든한 조력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신영이 병실로 돌아와 잠든 척 누워있는 강진만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버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거 아니까요. 내일 제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꼭 보여드릴게요. 이신영이 강진만의 손등에 얼굴을 기대며 나직하게 다짐했습니다. 강진만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여 이신영의 손등을 아주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이신영은 그 작은 움직임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용기를 얻었죠. 내일이면 이 지독한 폭풍우가 끝날 것임을 이신영은 직감하며 어둠 속에서 결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옥상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며 이신영의 검은 정장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재건그룹 본사 앞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로 눈이 멀 지경이었죠. 이신영이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정문을 향해 거침없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를 겹겹이 가로막은 용역 사내들이 이신영의 어깨를 밀치며 험악하게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횡령범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돌아가지 못해. 사내 하나가 이신영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이신영이 그 사내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나는 이 회사의 정당한 이사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러 온 겁니다. 이신영이 품속에서 명동 여사에게 받은 특별 출입증을 꺼내 사내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 직인이 찍힌 정권 위임장입니다. 계속 막는다면 영업방해와 특수협박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신영이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사내들을 압박하자 사내들이 당황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주주총회장 안은 이미 강 부사장의 측근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죠. 강 부사장이 단상 위로 기세등등하게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강진만 회장은 이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재건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강 부사장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선동하자 장내가 찬성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회의장의 묵직한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이신영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리더십, 횡령과 조작으로 손을 더럽힌 삼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신영의 날카로운 외침이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 구석구석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강 부사장이 단상을 쾅 내리치며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미친 계집애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보안 요원들, 당장 저 여자 끌어내. 이신영이 경호원들을 뿌리치며 단상 앞으로 달려가 대형 스크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삼촌, 어제 제가 받은 선물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다 같이 감상하시죠. 스피커를 통해 강 부사장이 박 대리를 매수하며 이신영을 음해하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신영 그년 우체국 시절부터 돈에 미친년이라고 기사 내버려.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확실하게 묻어버리란 말이야. 알겠어. 강 부사장의 악랄한 육성이 울려 퍼지자 주주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사장이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인공지능으로 못 만드는 목소리가 어디 있어. 당장 꺼. 이신영이 강 부사장의 코앞에서 메모리 카드를 흔들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디지털 지문 확인까지 마친 원본입니다. 삼촌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 500억 원의 상세 계좌까지 전부 다 들어있죠. 강 부사장이 눈이 뒤집혀 이신영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의 커다란 양여다지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회의장 바닥을 길게 덮었습니다. 환자복 대신 맞춤 양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강진만이 비서실장의 보좌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죽은 줄 알았던 강진만의 등장에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강진만이 지팡이도 짚지 않고 건장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가며 강 부사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강 부사장, 내가 자는 줄 알고 아주 신이 났구먼. 그래, 내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더냐? 강진만의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강 부사장이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주저앉아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의사들이 분명히 위독해서 오늘 내일 한다고 보고했는데. 강진만이 강 부사장의 멱살을 움켜쥐어 일으켜 세우며 호랑이처럼 포효했습니다. 내가 쥐새끼들 솎아내려고 눈 좀 붙인 걸 가지고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자네는 오늘로 이 바닥에서 영원히 퇴출이야. 회의장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쳐 강 부사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 부사장님,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 부사장이 끌려나가며 이신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강진만이 이신영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두터운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신영아. 내 할아버지가 나를 살리더니 이번엔 내가 우리 가문을 통째로 살렸구나. 이신영이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강진만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 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강태준이 무대 위로 한달음에 뛰어 올라와 이신영을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신영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정말 장하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지켰어. 강태준이 이신영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진만이 단상 중앙에 서서 장례를 가득 메운 주주들을 향해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재건그룹의 모든 복지재단 운영권은 이신영 이사장에게 위임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사들은 전원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강진만의 서슬 퍼런 선언에 주주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일제히 찬성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회의장 구석에서 걸레를 든 채 지켜보던 명동 여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동 여사가 강진만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윙크를 하더니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죠. 박 대리와 조 실장 등 신영을 괴롭혔던 자들이 경찰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신영은 태준의 손을 꽉 잡은 채 할아버지가 남긴 은색 만년필을 꺼내 햇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 만년필의 은빛이 승리의 훈장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8 진심이 읽어낸 기적.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한 달 뒤의 이른 아침, 강진만 회장의 대저택 정원은 평소와 달리 소박하고 정겨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선택한 이 정원에는 재계의 거물들 뿐만 아니라 신영이 우체국에서 만났던 시장 상인들과 평범한 이웃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신영이 화려한 보석 대신 할아버지가 남긴 은색 만년필을 가슴 포켓에 꽂고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와 신영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영아, 정말 예쁘다. 보석 하나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 이신영이 태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이 만년필이 내 가슴에 있는 게 더 든든해. 강태준이 신영의 이마를 가볍게 짚어주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식 축의금 내 뜻대로 다 기부하기로 했어. 우체국 직원들 자녀 장학금으로 쓰일 거야. 식장 입구에서는 강진만이 정장 차림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우체국에서 신영을 도와주었던 청소부 할머니 명동 여사가 꽃무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가왔습니다. 강진만이 명동 여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여사님 아니었으면 제 며느리 잃을 뻔했습니다. 명동 여사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강진만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회장님, 사람 보는 눈은 나보다 한 수 위시더니만 결국 보석을 캐셨구먼요. 우리 신영이 눈물 안 나게 잘해주세요. 강진만이 고개를 깊게 숙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킨 며느리인데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지옥엽으로 모실 겁니다. 주례석에 선 강진만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강진만이 가슴에서 은색 만년필을 꺼내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제 며느리는 제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을 때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입니다. 강진만이 신영과 태준을 번갈아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모래성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며느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시장 상인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진만이 태준의 손을 신영의 손 위에 겹쳐 올려주며 당부했습니다.
태준아, 너는 이 아이의 진심을 평생 보물처럼 여겨라. 신영아, 부족한 우리 집안에 들어와줘서 정말 고맙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신영과 태준은 화려한 휴양지 대신 예전 그 우체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신영이 우체국 앞 광장에 새로 조성된 마음 쉼터의 현판을 어루만지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여기가 이제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됐어. 아버님이 정말 큰 결심해 주셨지. 강태준이 신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경영보다 봉사가 더 적성에 맞으신데. 신영이 내가 우리 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우체국 창구 안에서 신영을 괴롭혔던 박 대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와 사과를 건넸습니다. 신영 씨, 아니, 이사장님,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신영이 박 대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박 대리님. 이제 여기서 정직하게 일하시면 돼요. 저도 여기서 배운 게 참 많거든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강진만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신영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급식 봉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강진만의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죠. 강진만이 다시 예전처럼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한 채 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여기 늙은이 밥 한 끼 줄 사람 없소? 강진만이 짐짓 엄살을 피우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봉사자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신영은 단번에 강진만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신영이 강진만의 팔짱을 꽉 끼며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또 변장하고 오셨어요? 이번엔 냄새가 덜 나서 금방 들키셨잖아요. 강진만이 털모자를 벗어던지며 아이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며느리 눈은 속일 수가 없구먼. 내가 이 옷을 입어야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다. 강진만이 신영이 건네주는 앞치마를 두르며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뉴는 제가 직접 끓인 소고기 무국입니다. 많이들 드세요. 강진만의 호탕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자 식사하던 노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태준도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두 사람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부인, 저도 왔어요. 오늘 과일은 아주 당도가 높습니다. 강진만과 신영, 태준이 나란히 서서 이웃들에게 밥을 퍼주는 모습은 그 어느 풍경보다 따뜻했습니다. 신영이 잠시 땀을 닦으며 주머니 속의 은색 만년필을 만져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품은 진심에 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진실이 이제 신영의 삶 속에 찬란한 현실로 피어났죠. 강진만이 신영을 보며 윙크를 하자 신영도 아버님을 향해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노을빛이 창가로 스며들어 세 사람의 뒷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반짝이는 은색 만년필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승리의 징표처럼 고귀하게 빛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영 씨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잊고 살았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강 회장님이 발견한 진짜 보물은 수조원의 매출보다 값진 사람의 온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속은 보석처럼 빛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난로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